자,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강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체크해 드리는 것만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273페이지 이제 배축과 채소 들어갑시다. 배축과 채소. 자, 배축과 채소에는 배추, 양배추, 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 양배추, 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배추다, 양배추다, 이 배추가라는 거 많이 알겠죠. 그런데 이제 무도 배추가에 포함이 되는구나. 그래서 무도 배추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중에 우선 이제 배추부터 한번 볼까요? 273페이지 배추. 식품적 가치 해가지고 배추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고 칼슘과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섬유질이 풍부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배추는 수분 함량이 높고 칼슘, 비타민 C 그리고 섬유질이 풍부하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지? 자, 배추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다른 거와는 달리 여기는 섬유질이 상당히 풍부하다. 그래서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변비 같은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제? 섬유질이 풍부하다. 자, 그 다음에 배추의 식물학적 특성 해가지고 생태적 특징 기억해 보니까 배추는 낮은 온도에 의해서 꽃눈이 생긴 다음 고온장일이 되면 추대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배추가 하화가 분화된다. 하화라는 게 이제 꽃눈인데 하화가 분화될 때는 종자춘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자, 배추는 종자춘화행이다. 그래서 종자춘화에 의해서 하화가 꽃눈이 분화된단 말이지. 화가 분화되죠. 화가 분화됩니다. 그리고 화가 분화되고 자, 여기서 고온장일 강강이 되면은 추대가 나타난다. 자, 고온장일 강광의 조건이 붙으면 추대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종자 춘화이다. 춘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저온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종자에 저온 처리를 해준다. 배추의 경우에 종자 춘화이다. 그래서 종자에 저온 처리가 되면 하화가 분화됩니다. 꽃눈이 나옵니다. 꽃눈이 나옵니다. 자, 그럼 화가 분화된 상태에서 이제 저온이 아니라 고온장일. 그리고 강한 강선을 받게 되면 강한 강선. 고온장일 강광을 받게 되면 추대가 나타난다. 추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구가 안 되거나 불충분하게 되는 걸 추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배추가 결구 요렇게 이제 포기가 이렇게 조성이 돼야 되죠. 결구가 돼야 되는데 결구가 안 되거나 불충분하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추대라고 그러는데 또는 꽃대가 쭉 올라가는 현상으로 눈에 볼 때는 꽃대가 쭉 올라가는 현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추대다라고 하는 것은 꽃대가 쭉 올라간다. 이 말은 결구가 불완전하게 나타난다. 결구가 안 되거나 결구가 불완전하게 나타난다. 결구가 불완전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배추의 경우에 이런 추대가 나타나는 경우는 고온장일 강광을 받을 경우다. 됐죠? 자, 그래서 배추는 낮은 온도에 의해서 꽃눈이 생긴다. 이건 저온 처리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종자춘화에 의해서 꽃눈이 생긴다. 그러고 나서 고온장일과 강광을 받게 되면 추대하게 된다. 니은번에 종자춘화행으로 싹이 튼 종자가 2 내지 5도씨에서 30일간 저온 처리되면 꽃눈이 분화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종자춘화행이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배추의 생리장애와 병해충 나와 있죠. 생리장애에서 방울배추라는 거예요. 방울배추. 니은번에 방울배추. 방울배추는 생장점이 해충의 피해로 없어지거나 생장이 극히 둔한 경우에 여러 개의 새끼 배추가 달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방울배추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새끼 배추가 달리는, 그래, 조그마한 새끼 배추가 달리는 거예요. 하나 결구가
풍성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새끼 배추가 달리는 현상, 이걸 방울배추라고 그러는데, 이 방울배추는 결국 생장점에 해충이 침해했을 경우, 생장점에 침해했으면 생장점이 세포 분열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생장이 극히 둔화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게 방울배추다. 그 다음에 석회 결핍증. 석회가 결핍되면 속이 썩는 속썩은병이나 또는 둘레가 썩는 둘레썩은병 같은 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속썩은병 또는 둘레썩은병은 석회 결핍증으로부터 나타나는구나. 그 다음 병충해의 병해로서 B번의 백반병은 잎의 표면에 해갈색의 반점이 생기는 병을 말하고, 흑반병은 갈색의 반점이 생기는 것이다. 흑색의 반점, 흰색의 반점. 그래 흰색은 조금 약간 회색, 갈색, 회갈색. 그 다음에 흑반은 갈색의 이러한 반점이 생기는 것은, 이것은 병충해로부터 나타나는 하나의 장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추의 경우는 특히 요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섬유질이 풍부하다, 종자 춘화행이다, 하화가 분화된다. 분화되고 나서 고온장일 관광을 받으면 추대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배추 들어갑시다. 276페이지에 양배추는 단백질, 당질, 무기질,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필수 아미노산의 일종인 리진이 있어서 영양 가치가 높다 이랬죠. 그래서 양배추에는 필수 아미노산인 리진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리고 황궤양성의 비타민 U를 함유하고 있어서 생즙을 먹으면 위궤양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궤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곱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런 궤양을 방지해주는 황궤양성의 비타민 U를 함유하고 있다. 자, 이게 양배추다. 그래서 양배추의 경우는 특이한 것이 황궤양성의 비타민 U. 황궤양성의 비타민 U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궤양의 효과가 있다. 이게 양배추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식물학적 특성에서 생리생태의 특성에 양배추는 호광성 종자이다. 호광성 종자다라고 하는 말은 햇빛을 받을 때 발화가 잘 되는 종자다. 그래서 양배추는 호광성 종자에 해당된다. 호광성 종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품종의 형태에 따른 내한성은 추위에 견디는 것, 내한성은 안토시아닌 색소가 짙거나 잎의 색깔이 녹색이면서 잎이 결구를 싸고 있는 품종의 경우에 강하다. 그래서 내한성이 강한 품종은 안토시아닌의 색소가 짙은 경우에 강하고, 리얼번에 꽃눈이 분화한 후에는 고온장일 조건하에서 추대 개화가 촉진된다 그랬죠. 꽃눈이 분화한 후에는 고온장일 조건에서 추대된다. 이거는 이거하고 같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역시 고온장일 관광에서는 화가 분화되고 나서 고온장일 관광 의 경우에는 추대가 나타난다. 그래서 양배추나 배추나 꽃눈이 분화되고 나서 고온장일 관광이 될 때는 추대가 나타날 수 있구나. 이것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양배추는 그대로 보시고, 그 정도 보시고, 이제 무 한번 봅시다. 무. 자, 무의 식분적 가치에 277페이지 식분적 가치 니은에 보니까 뿌리에는 여러 가지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데, 디아스타제가 함유되어서 소화에 도움이 된다. 이랬죠? 그래서 무에는 디아스타제가 함유되어 소화에 도움이 된다. 디아스타제가 함유되어 있어서 소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를 많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소화 촉진 이런 효과가 있다. 그걸 해주는 것은 디아스테아제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되겠고, 자, 쭉 가서 278페이지. 무의 파종. 무 파종은 전파 또는 조파로 한다. 전파 또는 조파는 줄뿌리기. 전파 또는 조파로 한다. 그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솎아줄 때는 279페이지. 생육의 현작이 왕성하거나 불량한 것은 솎아준다. 잎이 검푸르고 윤기가 없는 것, 이거 솎아주는 게 좋다. 잎이 기행이거나 모양이 다른 것, 벤충의 피해를 입은 것, 이런 것들은 솎아주는 것이 좋다. 솎아주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무의 생리장애를 볼 때, 기억에 열건, 면에 바람들이, 이거 한번 봅시다. 열건은 뿌리의 머리 부분이 방사상으로 갈라지는 것, 갈라질 열자다. 갈라지는 것, 중간 부분이 세로로 깊이 갈라지는 것, 이런 게 열건인데, 온도가 높고 수화까지 gen가일수가 길수록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열건의 경우는 고온에 접했을 때 열건이 나타난다. 그 다음 바람들이 탄소 동화작용을 내서 형성된 양분이 부족하여 뿌리의 중심부까지 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게 되어 세포의 내용물이 비게 되는 현상, 그걸 바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가 바람이 들었다. 바람이 들었다 하면 좀 퍼석퍼석하면서 맛이 없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탄소 동화작용으로부터 만들어진 양분이 부족해서 무 뿌리 부분까지, 다시 말하면 영양 저장 기간까지 충분히 공급이 되고 있지 못할 때, 이때 바람들이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의 생리장애로는 열건과 바람들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열건은 온도가 높을 경우, 바람들이는 동화 양분이 충분하지 못할 때, 이때 바람들이가 나타날 수가 있다.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배축하는 그림도 보고 이제 백합과 채소, 백합과를 한번 봅시다. 백합과에는 양파, 파 같은 게 대표적이다. 양파나 파 같은 것은 백합과에 해당이 되고, 자, 양파의 경우 식분을 같이 한번 봅시다. 279페이지. 식분들 같이. 양파는 수분 함량이 90.4%로 높지만 당질, 무기질, 비타민 C도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래서 역시 이러한 채소류에는 비타민 A, B, C, 그리고 무기, 염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양파는 디귿에 보니까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모세혈관을 강해줄 뿐만 아니라 방한, 이뇨, 소화액 분비 촉진 등의 작용을 한다. 방한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땀이 많이 나는 겁니다. 손에 땀이 많이 나는 것. 또 이뇨, 소변, 소화액 분비 촉진, 이런 것들에 좋은 그런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양파도 혈액순환 촉진 기능이 있구나. 양파. 자, 그 다음에 280페이지에 양파의 식물학적 특성 해가지고 1번에 보니까 양파는 백합과 작물 중에서 굴을 행성하는 대표적인 작물로, 겔굴을 행성하지. 양파도 굴을 행성하는 대표적인 작물로 저온에 의해서 화분화가 이루어지고 고온장애에 의해서 추대개화하는 인연생 식물이나 조건에 따라 1년에 조기 추대하기도 한다 이랬죠. 그래서 저온에 의해서 화분화가 된다. 화분화되는 것은 저온의 저온철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추나에 의해서 화분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화가 분화됐는데 이것이 고온장일이다. 고온장일에 노출되면 추대 현상이 나타난다. 고온장일에 노출되면 추대 현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장일에 의해서 인경을 행성한다. 이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장일 조건하에서 인경을 행성한다. 그 다음에 3번에 양파는 장일에 의해서 구가 비대되고 고온이 되면은 이파리 분화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파리 초보 안에 공간이 생기므로 지상부 무게에 의해서 쓰러져 휴면에 돌입하는데 품종이 요구하는 일장의 온도에 따라서 도복 시기가 다릅니다. 도복이라는 것은 쓰러지는 것, 쓰러지는 시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장일에 의해서 구가 비대된다. 이렇게 됐네. 장일에 의해서 구가 비대된다. 장일 조건이 충족되면 구가 비대해진다. 비대해진다. 자, 그 다음에 재배 조건에서 281페이지 온도 조건과 양파 생육 및 구 비대에서 다 보니까 구가 비대하는 온도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조생종은 15도씨, 만생종은 20도씨 전후가 적당하다 이랬죠. 그래서 구가 비대하는 온도는 장일에 의해서 구가 또 비대해지고 또 온도에 따라서 구가 비대해지는데 조생종의 경우는 15도씨 정도가 적당하고 조생종의 경우는 15도씨 정도에서 구의 비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중만생종의 경우는 약 20도씨 전후에서 구의 비대가 촉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양파의 구가 비대해지는 것은 장일 조건이 충족될 때 비대해져. 그리고 온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 조성종의 경우는 한 15도씨일 때의 구의 비대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만생종일 때는 20도씨 됐을 때 구의 비대가 활발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광조건 하에서 나번에 보니까 양파의 구비대에 일정한 시간 이상 일장이 있어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장일이 필요하다. 장일 조건에서 구가 비대된다. 장일이다 하면은 주로 낮길이가 14시간 이상 이걸 장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파의 경우에 구가 비대되는데 가장 적합한 일장은 장일 중에서도 한 16시간 이상 정도가 요구됩니다. 16시간 이상. 그래서 16시간 이상의 장일 경우에 양파의 구의 비대가 촉진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양파의 경우에 구의 비대가 촉진되는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다? 16시간 이상의 일장일 것, 그리고 온도는 조생종은 15도씨 정도, 만생종은 20도씨 정도, 이럴 경우에 구의 비대 현상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니까 구비대에 미치는 일장과 온도의 상호작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가번에 온도와 일장은 상호 보조적인 역할을 하여 일장이 충분히 길면 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비대하지만 일장이 짧으면 보다 높은 온도에서 구가 비대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일장이 길면 일장과 온도와의 상호작용, 그래서 일장이 길면 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구비대가 충분히 나타나는데 일장이 짧으면 보다 온도가 더 높아야 구비대가 나타난다. 그래서 281페이지 10번의 갑은 밑줄 꺼 놓으시고요. 10번의 갑은 온도와 일장은 상호 보조적인 역할을 하여 일장이 충분히 길면 보다 낮은 온도에서 구의 비도가 나타나지만 일장이 짧으면 더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한다. 구의 비대에 더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토양 조건과 구비대를 볼 때 나번에 조생종 재배는 지온 상승이 쉬워서 구비대가 빠른 사양토가 유리하고 만생종은 식양토가 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조생종의 경우에는 사양토가 구비대에 더 도움이 되고, 자, 조생종의 경우는 사용토가 구비대에 더 도움이 되고, 만생종의 경우는 식양토가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점토의 비율이 사양토는
좀 작고 식양도가 더 많죠. 그죠? 그리고 조성제의 경우에는 모래의 성분이 더 많은, 오히려 점토의 비율이 좀 낮아도 되고, 만성제의 경우는 점토의 비율이 더 높아야 비대하는데 더 유리하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파의 작행에 추파 재배가 있고, 팽지 춘파 재배가 있고, 고랭지 춘파가 있고, 뭐 이런 재배들이 쭉 있죠. 자, 그걸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면, 우선 추파 재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을 추자. 가을에 파종한단 말이야. 가을에 파종하는 재배의 경우에 9월 달에 파종하고 11월 달쯤에 정식을 하고 그 다음 해 4월 달쯤에 수확을 하는 이런 형태가 추파 재배입니다. 그리고 추파 재배는 양파를 씨를 뿌리는 게 언제라고? 가을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9월 달에 파종을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 달에 그 육묘가 자라면은 정식을 하고 이듬해 4월 달 봄쯤에 수확하는 이런 게 이제 추파 재배고요. 282페이지에 춘파 재배를 보면 추는 가을이죠. 가을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가을에 파종하는 겁니다. 가을에 파종하는 게 팽지 춘파가 있고 고냉지 춘파가 있다. 그래서 팽지의 경우에는 춘파니까 가을이 아니고 봄이죠, 봄. 제가 말이 좀 혼나는데. 그래서 춘파니까 봄에 파종하는 겁니다. 봄에 파종하는데 팽지의 경우와 고냉지의 경우를 보면, 팽지가 조금 빨리 파종합니다. 그래서 2월 달쯤에 파종을 하고요. 고냉지는 3월 달에 파종을 합니다. 같은 춘파지만은. 그래서 팽지 춘파는 2월 달에 파종해서 육묘하고 7월 달에 수확하는 형태다. 그 다음에 고냉지 춘파는 3월 달에 파종해서 9월 달쯤에 수확하는 형태다. 됐죠? 그 정도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 재배. 맨 밑에 하우스 재배는 조생종 품종은 일반 추파 재배와 동일하게 파종, 모를 길러 하우스에 정식하여 3에서 4월 달에 수확하는 작행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쭉 놔두고, 일단, 춘파 재배는 팽지에서 춘파하는 경우는 한 2월 달쯤, 그 다음 고냉지의 경우는 3월 달쯤 파종을 하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쭉 가서 283페이지에 양파의 재배 관리. 양파의 재배 관리에서 우선 파종의 특징에서 디귿번에 보니까 발화율이 70% 내외다. 그래서 양파의 경우는 발화율이 70% 내외다. 그러니까 발화율이 좀 낮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자를 100개 심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발화되는 종자가 한 70개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지. 그지? 그래서 발화율이 70% 내외이다. 그래서 1R당 3홉 내지 4홉의 종자를 파종할 필요가 있다. 발화율이 70% 내외로서 낮기 때문에 1R. 자, 1헥타르는 100R고 1헥타르는 100R고 100R는 10,000제곱미터에 해당됩니다. 제곱미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헥타가 100이야, 100. 그 다음에 R을 제곱미터로 할 때도 역시 100이 붙어. 동그라미 두 개씩 더 붙으면 돼. 그래서 1헥타르는 100R고 1헥타르는 10,000제곱미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R에 1R는 10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1R에 0.35홉 정도. 그래서 3홉 정도 된다라고 하면 10R당 3홉 정도의 종자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발화율이 7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양파는 발화율이 좀 낮구나. 발화율이 70% 정도로서 발화율이 좀 낮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일반 관리에서 쭉 내려서 니은문에 멀칭 재배를 할 때는 반드시 제초제를 시용하고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수확 10 내지 15일 전에 마하를 줄기와 잎에 살포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멀칭 재배를 할 때는 제초제를 사용하는 게 좋고, 멀칭 덮어준단 말이야. 덮어주는데 이때는 제초제를 사용하는 게 좋고, 수확 전에 마하를
옆면 살포하는 것이 상당한 제초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확 적기는 지상부가 50 내지 80% 정도 도복했을 때도 도복에는 쓰러진 거. 그래서 양파의 지상부가 한 50 내지 80% 정도 쓰러진 요 상태에서 수확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양파의 수확 적기는 지상부가 50 내지 80% 정도 도복했을 때이다. 도복했을 때이다. 됐죠? 자, 양파는 그 정도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제 양파의 경우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이런 물질이 양파에 함유되어 있다. 그리고 고온이나 장을에서 추대가 나타난다. 그리고 양파의 굴을 비대시키는 조건,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면, 굴을 비대시키는 것은 장일 조건 하에서 구가 비대된다. 그리고 온도는 조생적의 경우는 15도 C 정도의 구 비대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만성적의 경우는 20도 C 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토양으로 볼 때 조생종은 사양토가 구비대에 도움이 되고, 만성종은 식양토가 구비대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일장과 온도와는 상호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장일이면 온도가 좀 낮아도 좋고, 장일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온도가 더 높아지는 게 구비대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발화율은 한 70% 정도로 발화율이 좀 낮은 그러한 품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파를 한번 봅시다. 파는 식품적 가치를 볼 때 B에 파의 점질물. 파를 보면은 좀 찐득찐득 달아붙는 찐득찐득한 부분이 있죠. 이 점질물은 셀룰로스와 헤미셀룰로스, 프로토펙틴, 수용성 펙틴 등 다당류의 복합물이 수분 때문에 용해된 것이다. 그래서 파송에는 이런 다당류의 복합물이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다당류의 복합물은 어떤 게 있냐?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프로토펙틴, 수용성 펙틴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파의 자극성 물질은 알리인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파의 경우에 파를 딱 먹으면 톡 쏘는 자극적인 그런 맛이 있죠. 이 자극적인 물질은 알리인이다. 이 정도. 자, 알리인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B번에 파의 점질물은 셀룰로즈와 헤미셀룰로즈, 프로토펙틴, 수용성 펙틴 등 다당류의 복합물이 수분 때문에 용액이 된 것이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 C번에 파의 자극성 물질은 알리인이다. 알리인 밑줄 그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식품적 가치 원형에서 B로 와서 파 특유의 냄새로 알려진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비타민 B1을 활성화하여 특정 병균에 대한 강한 살균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 알리신은 비타민 B1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구나. 비타민 B1을 활성화시켜준다. 비타민 B1은 항균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85페이지 생태적 특성 쭉 가서 디귿에 여름파 행품종과 겨울파 행품종 이렇게 나와 있죠. 여름파는 대피를 말하고 길고 굵게 자라는 품종이다. 여름파는 대피다. 가분을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 B번에 겨울파는 따뜻한 지방이 아니면 생육이 불가능하다. 니은문에 나와 있죠.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파도 춘파재배, 봄에 파종하는 것과 추파배죠. 추파재배, 가을에 파종하는 것이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죠. 그리고 286페이지에 파종에서 봄 파종과 가을 파종이 있다. 이렇고, 파종은 조파를 한다. 줄 뿌리기를 한다. 조파를 한다. 그리고 본엽이 2개 내지 3개 정도 나왔을 때 솎아주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시비의 경우는 기비는 밑거름을 말합니다. 기초비름. 기비는 전체의 30%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추비는 이제 추가적으로 주는 비료인데, 이 웃거름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추비를 3 내지 4회 정도 하는 것이 좋다. 이랬는데, 자, 파의 경우에 비료를 줄 때
기비, 밑거름이다, 밑거름. 밑거름이 전체 비료전도가 한 30% 정도 비중. 그 다음에 추비, 웃거름. 추가적으로 주는 거요. 한 70% 정도의 비중으로 이렇게 비료를 주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인데, 비료를 주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인데, 밑거름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인삼비료를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파의 경우에 밑거름으로 주로 인삼비료를 많이 사용하고, 또 비료의 3요소인 NPK, 비료의 3요소 NPK 중에서 주로 인삼비료를 밑거름으로 많이 준다. 얘는 질소비료, 인비료, 칼리비료죠. 이게 비료의 3요소인데, 이 중에서 밑거름으로는 주로 인비료를 준다. 인비료를 준다. 자, 그 다음에 추비로서, 웃거름으로서는 주로 질소비료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밑거름으로는 인삼비료를 많이 주고, 추비로는, 웃거름으로서는 질소비료를 많이 준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파에 대해서는 이 정도 봅시다. 보고. 자, 그 다음에 287페이지 미나리 채소 나와 있죠. 미나리과 채소. 자. 미나리과 채소. 미나리과 채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당근이 있고요. 당근이 대표적인 미나리과 채소죠. 여기서 이제 당근을 한번 봅니다. 자, 책에 있는 당근을 보면 287페이지에 식분적 가치에서 맛과 향이 독특하고 색깔이 뛰어나다. 당근 여러분들 아시죠? 당근. 맛과 향이 독특하고 색깔이 뛰어나다. 그리고 펙틴질이 많아 다른 채소에 비해서 질감이 단단하다. 당근의 경우에 질감이 단단하죠. 단단한데 그것은 바로 펙틴질이 많기 때문입니다. 펙틴질이 많아서 질감이 단단하다. 그 다음에 항색소에 카로틴, 적색색소에 리코펜,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이다라고 하는 말은, 전구물질이라는 말은 생체에 따라서 배냉시켜주는 물질. 그러니까 카로틴은 몸속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배냉될 수 있는 물질이다. 이걸 전구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이며 리코펜은 황산화제로 이용된다. 산화다라고 하는 말은 산소와 결합되어서 영양분이 소모되는 이러한 작용을 산화작용이라고 그러는데, 황산화, 이런 산화를 억제시켜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를 곰곰이 짚어보면 알겠지. 산화다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결합된다.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한다라고 하는 호흡은 바로 산화작용이다. 이런 이야기지. 그래서 포도당에 산소가 결합되어서 포도당이라는 영양분을 산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산화시키는 그 자체가 바로 영양분을 소모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화가 이루어지면은 원의 산물 속에 있는 영양분이 그만큼 소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황산화다 하니까 이런 산화작용을 차단시켜준다. 리코펜은. 그리고 카로틴은 몸속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변할 수 있는 물질이다. 그래서 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이고 리코펜은 황산화제로 작용한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무기 염류가 풍부하다. 무기 염류가 풍부하다. 당근 주스는 비넬, 병호 회복이나 식욕 정진, 신경쇠약 등에 좋은 식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당근은 상당히 건강에 좋습니다. 그지? 건강에 좋은데, 그 중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얼, 미음, 비호까지 나와 있는데 이건 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당근은 펙틴질이 풍부해서 상당히 질감이 단단하고요. 그 다음에 카로틴은 몸속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뀔 수가 있고, 그 다음 리코페인은 황산화제로서 작용해서 품질 저하를 막아준다. 그리고 무기 염류가 풍부하다. 이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 당근의 식물학적 특성에서 니은 당근의 뿌리는 사부 및 피층이 주로 비대한 것이다. 그래서 사부 및 피층이 비대돼서 당근의 뿌리가 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88페이지 뿌리의 착색은 온도가 16도 내지 20도씨에서 잘 된다. 뿌리의 착색은 16도 내지 20도씨에서 잘 착색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온도가 너무 낮으면 12도씨 이하로 내려가면 착색이 저해된다. 그래서 당근의 경우에 뿌리 착색은 16도씨 내지 20도씨에서 잘 되는데 이거는 생육 적온보다는 조금 낮은 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육 적온이 거기 나와 있네요. 우리 체크 포인트에 최적 온도, 이게 적온입니다. 그래서 생육계에서 최적 온도가 18도에서 21도다라는 이게 생육 적온이죠. 그런데 뿌리 착색은 16도에서 20도씨에서 뿌리 착색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뿌리 착색은 생육 적온보다는 낮지만은 12도씨 이하로 저온이 되면 착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 당근의 재배 조건, 재배 관리. 당근은 호광성 종자다. 빛을 받을 때 잘 발화하는 이러한 성질의 종자다. 그 다음에 당근의 생리작용에서 기근, 원뿌리가 두 내지 세 갈래로 갈라지는 이런 현상을 기근이라고 합니다. 갈라진단 말이에요. 원뿌리가 갈라진다. 그 원인은 뿌리의 생장점이 죽거나 상처를 받아서 척근이 비대생장하기 때문이다. 생장점이 신장 생장을 내야 되는데 이런 생장점이 상처를 받아서 생장점의 활동이 제되면 결국 뿌리가 갈라지는 기근이 나타납니다. 열근은 이건 터져서 쪼개지는 걸 말하죠. 이거는 생육 초기에 건조하고 후기에 다습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근 생육 초기에는 건조하고 후기로 와서 너무 습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열근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당근의 경우에 기근과 열근은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가. 그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미과 채소 한번 봅시다. 자, 장미과 채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딸기가 있는데 딸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장미과 채소에 대표적인 게 딸기가 있다. 그럼 딸기는 장미과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딸기의 식품적 가치가 나와 있고 딸기 색소 중에 빨간색을 띠는 색소는 뭐다? 딸기 안사 이랬죠. 그지? 그러니까 안토시아닌 그게 2번에 나와 있죠. 안토시아닌 계의 색소를 지니고 있어서 빨간색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메틸 살리실레이트가 들어있어서 신경통이나 루마티즘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딸기는 신경통에 좋다. 루마티즘에 좋다. 신경통이나 루마티즘에 좋은데 그거는 메틸 살리실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290회 밑으로 와서 생태적 특성에서 환경. 딸기는 냉랭한 기후를 좋아하는 혼행성 채소다. 혼행성 작물입니다. 혼행성 작물. 딸기는 혼행성 작물이다.
그래서 생육적온은 17도 내지 20도씨지만 내한성이 강해서 마이너스 3도씨에도 견딘다. 그래서 혼행성 작물이고 내한성이 강하다. 딸기는. 그 다음에 토양은 점질 양토가 좋다. 그 다음에 화분화에서 B번에 보니까 화분화에 관여하는 1차적 요인은 온도이고 2차적 요인은 일장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딸기의 경우에 하와가 분화되는 1차적 요인은 온도이고 2차적 요인은 일장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에 장일이라도 저온이면 자, 여기서 이제 온도다 이렇죠. 자, 1차적 요인은 화가 분화된 1차적 요인은 저온 온도다 이런다. 온도는 뭐야? 저온이에요. 저온. 그다음에 2차적 요인은 일장이다라는데 일장은 단일 조건이 충족됐을 때 화가 분화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딸기의 경우에 하와가 분화되기 위해서는 온도는 저온이고 일장은 단일이고 저온 단위를 필요로 한다 이 말이야. 저온 단위를 필요로 하는데 저온이 1차적 요인이고 단일은 2차적 요인이다. 그래서 만일에 2차적 요인인 단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차적 요인이 충족되면 하와가 분화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장일이라도 저온 조건이 충족되면 하와가 분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단일이라고 하더라도 2차 단일이라고 하더라도 저온 조건이 충족 안 되면 화가 분화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온이면은 화가 분화됩니다. 저온이면은 화가 분화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온이면은 화가 분화되기 때문에 저온에서 단일에도 화가 분화되고 장일에도 화가 분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온이 아니고 고온이다라고 하면은 화와 분화가 안 되는 거지. 고온이다 하면 화와 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온이면 화와 분화가 안 되는데 단일이만, 고온이지만 단일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화와 분화가 된다 이 말이지. 아니지. 고온이면 화와 분화가 안 되는 거지. 필요 없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온이면은 화와 분화가 되는데 저온이면서 장일이다라고 하더라도 1차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화와 분화가 되지만 이게 고온이다라고 한다면은 1차 조건이 충족 안 되기 때문에 아예 화와 분화가 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딸기는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맹악과 채소로서 시금치. 자, 시금치를 한번 보시죠. 시금치는 292페이지에 식품적 가치에 비타민, 철, 칼슘 등이 풍부하다. 철, 칼슘 같은 것은 무기염류입니다. 염류니까 염류성, 알칼리성 채소다. 알칼리성 채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와 같은 산성식품을 먹을 때 시금치에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중성화시켜서 좋다. 자, 그 다음에 시금치는 자웅이주다. 시금치는 자웅이주다. 앙꽃과 숫꽃이 서로 다른 나무에 있습니다. 다른 나무. 자웅이주다. 자웅이주다. 그 다음에 생리적 특성에서 293페이지에 생리 특성 미음에 오니까 시금치 종자는 저온발화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온발화성이다. 발화의 저온은 15 내지 20도씨다인데 시금치 종자는 저온발화성이다. 저온에 발화한다. 4도씨에서도 발화가 가능하다. 발화의 가장 적당한 온도는 15 내지 20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금치는 대표적인 장일 식물로서 햇빛이 길어짐에 따라 꽃대가 빨리 자란다 이런데 대표적인 장일 식물이다. 대표적인 장일 식물이다. 그리고 고온장일이 되면 쉽게 추대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성표현에서 띄겨서 보면 시험치의 성표현 저온과 단일에서는 자성화, 고온과 장일에서는 웅성화의 경향을 보인다. 이랬죠. 자, 저온 단일에서는 자성화된다. 암꽃이 많이 피고, 그 다음에 고온 장일에서는 웅성화, 쑥꽃이 피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온 단일에서는 암꽃이 피는 나무가 되고, 고온 장일에서는 쑥꽃이 피는 나무가 되더라. 이런 얘기지. 자,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94페이지 일반 관리에서 니은번에 춘파는 파종 후 40 내지 60일, 하파는 30일, 추파는 35일 내지 60일경에 수확한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그러니까 시금치의 경우에 봄에 파종한 것은 한 40 내지 60일 뒤에 수확하면 되고요. 여름에 파종한 것은 30일 후에 수확하면 되고, 가을에 파종한 것은 30 내지 60일 후에 수확한다. 그래서 수확이 파종으로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이 얼마쯤 걸리는가 대충 그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채소화에 대한 강론은 쭉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과수원에 이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